돈의 진리. 머리말. 나는 사람들에게 많은 상담 요청을 받는데 그 가운데 가장 자주 상담하는 주제는 역시 돈에 관해서이다. 일이나 가족에 관한 상담도 언뜻 생각하면 돈과는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는 내용이지만 알고 보면 돈의 성질이나 본질을 알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수두룩하다. 그래서 이 책에 돈에 쪼들리지 않는 방법과 부자가 되는 방법을 정리했다. 내가 아는 한 돈에 관해서 이보다 더 유용한 이야기는 없다. 만약 있다면 당장이라도 나부터 들으러 달려갈 것이고 언제든지 나의 방식을 바꿀 용의가 있다. 실제로 나는 이 책에 쓴 내용을 실천했기에 일본에서 누계 납세액을 가장 많이 내는 대부호가 되었으며 내 제자나 나의 가르침을 실천해서 성공한 사람도 전국 곳곳에 많이 있다. 그러므로 우선은 이렇게 하라는 건가 하는 정도라도 좋으니 이 책에 쓰인 내용 가운데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실천해 보길 바란다. 그렇게 첫 발을 디딘다면 당신 앞에는 반드시 행복한 부자가 되는 길이 열릴 것이다. 다만 먼저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이 있다. 이 책에는 신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이는 내가 신을 믿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종교가는 아니다. 또한 당신도 신을 믿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신을 믿든 믿지 않든 결과는 같다. 사과를 손에서 넣으면 땅으로 떨어지듯이 불을 손에 거머쥐는 것도 법칙과 같다. 여행자는 한밤중에 길을 잃으면 북극성을 지표 삼아 자신이 있는 위치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아낸다. 진심으로 이 책이 당신에게 북극성이 되기를 바란다. 제1장 부자처럼 돈을 대하는 방법. 자신을 위해서 돈을 남겨두지 않는다면 자신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 내 생각이 부를 결정합니다. 인간을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해 특수한 재능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재능이란 세계에서 1, 2위를 다툴 정도로 발이 빠르다거나 한 곡만 불러도 몇 천만 원을 벌 만큼 노래를 잘하는 정도로 사람들이 인정하는 능력을 말한다. 특출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재능을 활용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평범한 사람들은 남다른 재능을 가진 사람을 보고 좋겠다, 행운이네 하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건 부러워할 일이 아니다. 특출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과거, 즉 몇 세대에 걸쳐 그 재능을 갈고 닦아온 사람이라고 생각하자. 미국 레이저리그에서 눈부시게 활약한 이치로 선수도 노력만으로 그만한 선수가 된 것은 아니다. 물론 지금 이 생에서도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 전생에서도 몇 대에 걸쳐 노력을 거듭 쌓아온 결과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당장 이치로 선수와 같은 노력을 한다 해서 반드시 이치로 선수와 똑같이 될 수는 없다. 작곡가 쇼팽은 3살 때 어려운 곡을 연주했다고 하는데 그 또한 몇 대에 걸쳐 음악적 재능을 갈고 닦아왔기 때문이다. 우리 아이도 어릴 때부터 일찌감치 피아노를 가르치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쇼팽처럼 되기는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관할 필요는 없다. 지금 우리가 노력한 일은 반드시 어딘가에서 도움이 된다. 당장 이렇다 할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반드시 보상받을 때가 오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공부든 운동이든 어떤 분야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재능 있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현세에서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내세에는 꽃이 필 테니까 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하면 된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괴로워하면서 마지못해서 하기보다는 즐거운 마음으로 계속해야 좋은 결과를 손에 넣을 수 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불을 자연스레 끌어당기는 내공을 쌓을 수 있다. 남 좋은 일만 하고 있지 않나요? 특출난 재능을 갖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직장인이든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일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있다. 수입이 없는 사람은 우선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부터 시작하길 바란다. 전업주부라면 가정일을 도맡아 남편과 가족을 돌보고 있으므로 부부가 함께 수익을 벌어들인다고 생각할 수 있다. 부자가 되려면 그 수입 가운데서 10분의 1만 자신에게 주면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아니요, 저는 받은 급여를 전부 자신에게 주고 있는데요 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돈이나 그만큼의 가치가 자신의 손 안에 남아 있어야 한다. 만약 돈이 전혀 자신의 수중에 남아있지 않다면 당신은 그 돈을 누군가에게 주었다는 말이 된다. 집세로 집주인에게 주었거나 식비로 슈퍼마켓에 또는 핸드백 값으로 명품 매장에 건넸을 것이다. 바꿔 말하면 집주인이나 슈퍼마켓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나 매한 가지로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사회의 노예나 다름없다. 물론 살아가려면 생활할 집도 필요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식비도 들지만 이래서 번 돈이 수중에 한 푼도 남아있지 않다면 전부 누군가를 위해서 준 것과 같다고 해야 한다. 나를 위해서야 할 순간에 정작 돈이 없을 테니 말이다. 우선 수입 가운데 10분의 1을 남겨라. 한 달 급여로 200만 원을 받는 사람은 20만 원을, 300만 원을 받는 사람은 30만 원을 매월 남겨두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3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1년 후에 360만 원을 모으게 되고 10년 후에는 3,600만 원을 가진다. 우선 집주인이나 옷가게 또는 술집을 위해서만 사는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10분의 1만이라도 자신에게 주는 것이다. 수입의 10분의 1을 손안에 꼭 쥐고 있어라. 단 10%면 된다. 나머지는 다 써도 좋다. 90%를 저축하라는 말이 아니지 않은가. 자신이 번 돈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까닭은 자신에게 한 푼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돈을 주면 좋아한다. 그렇게 좋아하는 돈을 옷가게와 술집에 다 줘버리다가는 자신에게 한 푼도 남지 않는다. 자신을 위해 남겨놓지 않는 것은 자신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행위이다. 일단 수입의 10%를 남기는 일이야말로 돈에 쪼들리지 않는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다. 지혜와 인내가 자연스레 불을 끌어당깁니다. 머릿말에서도 언급했던 법칙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다. 인간은 몇 번이고 다시 태어난다. 과연 무엇을 위해 여러 번 다시 태어나는 걸까? 정신세계를 깊고 넓게 만들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정신력을 향상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지혜와 인내가 나를 단련할 수 있다. 사람이 태어나면 누구든지 그 앞에 시련과 고난이 준비되어 있다. 그 사람의 인생에서 그야말로 가장 좋은 시기에 난데없이 시련과 고난이 나타나도록 짜여 있다. 시련과 고난이 떡하니 내 앞을 가로막았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혜와 인내가 필요하다. 즉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지 지혜와 인내를 배우면서 정신력을 단련해야 한다. 누구에게나 시련과 고난은 찾아온다. 이는 정해진 일이고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목숨이라는 한자를 한 획씩 살펴보면 사람 이는 한 번은
두드려 맞는다고 되어 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시련과 고난에 흠씬 두드려 맞게 되어 있는데 이때 어떠한 마음 자세로 마주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사람들은 대부분 고난을 두려워한다. 심지어 고난은 겪기 싫을 뿐더러 오지 않아야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대개 고난이 닥쳐오면 덜컥 무릎을 꿇고 만다. 아무리 싫어도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 시련과 고난은 찾아오게끔 되어 있다. 나는 힘든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자주 말한다. 이 말은 곧 힘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정신력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라는 뜻이다. 결코 고난이 아니라 계단 같은 것이니까. 자신에게 닥친 일을 고난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자신이 성장하기 위한 계단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인생 자체를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도 그리고 음미하는 방법도 확연히 달라진다. 세상의 이치가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때가 있다. 그렇다면 돈을 모으는데도 지혜와 인내를 이용하면 된다. 빈곤의 파동은 없앨 수 있습니다. 다시 수입의 10%를 모으는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한 달에 급여를 200만 원 받는 사람이라면 월 20만 원을 지갑 속에 남겨둔다. 그러면 다음 달에는 40만 원이 되고 그 다음 달에는 60만 원이 되고 5개월 뒤에는 100만 원으로 불어난다. 점차 두툼해지는 지갑이 만족스러울 즈음에 은행에 넣어두면 안 되나요? 하고 묻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당장은 지갑에 넣어두길 권한다. 지갑 속을 살찌우는데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도 하나의 법칙인데 돈은 있는 곳에 더 모여드는 습성이 있다. 사실은 텅 빈 지갑을 갖고 다니는 것이 가장 나쁘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파동이라는 물결이 있어 각각의 물결이 서로 울림을 주고 영향을 미침으로써 어떤 일이나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지갑 속에 돈이 별로 들어있지 않으면 그곳에서 빈곤한 파동이 나오게 된다. 반대로 지갑 속에 돈이 충분히 들어있으면 그곳에서는 부유한 파동이 나온다. 그 풍요로운 파동이 자신과 똑같이 풍요로운 파동을 가진 것을 끌어당긴다. 더욱이 돈을 넉넉히 갖고 있다는 정신적인 풍요로움마저 생겨나 마음의 여유가 깃들고 금전적인 안도감도 얻을 수 있다. 다만 이때 대부분의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돈을 갖고 다니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쓰고 싶은 유혹이 훅 밀려와 금세 써버리기 쉽다는 점이다. 돈이 있다고 해서 그때그때 써버리는 습관은 인내가 부족하다는 증거이다. 그렇기에 더더욱 돈을 가지고 다녀도 쓰지 않는 인내심을 길러야 한다. 사람의 욕심에는 끝이 없다. 이번에 급여가 오르면 저축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지만 막상 급여가 인상되고 나면 늘어난 금액만큼 욕심도 덩달아 커진다. 매월 수입 200만 원에서 20만 원을 모으고 있다면 급여가 300만 원으로 오르고 나서는 늘어난 액수인 100만 원과 월 저축액 20만 원을 더해 120만 원을 매일 저축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정도 액수를 저축하기란 어렵다. 수입이 늘어난 만큼 욕심도 커져 돈을 다른 데 사용하기 때문이다. 우선은 수입의 10%를 지갑에 남겨놓고 부유한 파동을 몸에 익히는 동시에 돈을 가지고 다니면서도 사용하지 않는 인내심을 길러보자. 간혹 지갑에 큰 돈을 넣어두면 지갑을 잃어버리거나 소매치기를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 이때 돈을 갖기 위한 기량이 시험된다. 사람은 자신의 기량을 넘어서는 돈을 가질 수 없다. 복권 당첨금이나 임시로 생긴 수입이 완전히 자기 것이 되지 않는 현상도 이러한 연유에서이다. 그러므로 우선 인내력을 기르면서 점차 큰 돈을 가질 수 있을 만큼의 기량도
함께 키워나가야 한다. 투자할 때 누구에게 달콤한 보상인지부터 보세요. 지갑의 크기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은 다 들어가지 않게 된다. 그럼 더는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하는 질문이 나올 텐데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이다. 돈을 모으는 데는 인내가 필요하지만 이번에는 그 돈을 축내지 않고 늘리기 위한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 물론 돈이 없으면 떨어뜨리지 않는다, 잃어버리지 않는다, 도둑맞지 않는다는 산무 상태가 될 테니 떨어뜨리고 잃어버리고 도둑맞을 세 가지 걱정을 할 필요가 없지만 돈이 있으면 반드시 그 지혜를 시험당하는 상황이 찾아온다. 우선은 달콤한 이야기에 걸려들거나 속지 말아야 한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돈이 있으면 꼭 그 돈을 노리는 사람이 나타난다. 애초에 그럴듯한 이야기에 말려들거나 속는 일 자체는 지혜가 없다는 증거이다. 고금리인데다 안전한 투자처가 있다면 누군가에게 투자를 권유받았다고 생각해보자. 하지만 그 정보가 사실이라면 당신보다 먼저 대형은행이 투자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은행이 투자하지 않은 것은 안전하고 유리한 투자처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신에게 들어온 달콤한 이야기는 대부분 상대에게 달콤한 이야기이다. 상대에게 유리한 이야기이기에 특별히 당신에게까지 찾아온 것이다. 감언이설에 속지 말고 또한 상대에게 필요 이상으로 휘둘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증권회사나 투자회사는 적극적으로 상품의 매매를 권한다. 매매가 이루어질 때마다 수수료가 발생하여 자신들에게는 돈벌이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이 팔 때입니다. 라든가 매입할 저로의 찬스예요. 라고 하는 식으로 매수나 매매를 부추기는 말에 일일이 솔깃해 하지 말고 스스로 팔 때와 살 때를 신중히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추자. 스스로 투자하는 방식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돈은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축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주식을 산다면 비상장 회사의 주식보다 상장 회사의 주식이 실적과 신용 면에서 더욱 믿을만하다. 상장 회사는 좀처럼 망하지 않는다. 그만큼 여러 기준과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상장한 것이며 많은 회사가 계속해서 거래하고 있는 데는 그만한 신용이 바탕에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상장되어 있으면 주식시장이 열려 있을 때는 항상 매매가 가능하다. 즉 필요할 때 언제라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비상장 회사의 주식이라면 상황이 다르다. 주식시장이든 환전이나 선물시장이든 자신이 투자한 돈을 잃지 않으려면 그에 관련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경제나 국제정세를 비롯한 다양한 정보에 끊임없이 관심을 두고 많은 내용을 배우게 된다. 그렇게 우리는 투자를 통해 한층 더 배울 기회를 얻는 것이다. 만약 1만 원으로 산 주식 가치가 5천 원으로 떨어졌다고 해도 그 주식을 팔지 않는 한 손해는 보지 않는다. 대개 내려간 것은 올라가고 올라간 것은 내려간다. 그 타이밍을 판단하는 것도 지혜이다. 그렇다면 제가 산 주식은 언제 오를까요? 하고 묻는 사람이 있는데 답은 당신이 그 주식을 팔았을 때이다. 반면에 언제 내려가죠? 라고 한다면 당신이 샀을 때이다. 그건 바로 당신이 초보자이기 때문이다.
투자 초보는 주가가 오를 거라는 정보를 은밀히 전해 듣고 주식을 사지만 당신에게까지 정보가 흘러 들어왔을 때에는 이미 그 주식은 오를 대로 올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주식 투자를 하려면 처음부터 값이 오를 것을 기대하고 주식을 살 게 아니라 우선은 값이 내려가지 않을 것 같은 주식을 사야 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정보를 입수하게 되고 점점 노하우가 생기면서 실력도 높아져 값이 오를 주식을 알아보는 안목도 생기게 된다. 금액이 싼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실적이 좋지 않으니까 주가가 낮은 것이지만 그 회사 사람들은 어떻게든 실적을 올리려고 애를 쓴다. 실적이 올라가면 주가도 함께 올라갈 것이다. 그러므로 회사의 주식을 살 때는 힘내 하고 회사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사야 한다. 조금 더 나아가 월 20만 원을 주식에 투자한다고 치면 월 20만 원을 내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배운다고 마음을 편안하게 먹는 것이 좋다. 투자 신탁이나 투자 회사에 돈의 운용을 모두 맡기는 사람이 많은데 이 방법은 별로 권하고 싶지 않다. 회사의 운용을 모두 맡기면 자신만의 지혜를 익힐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신뢰할 수 있고 실적도 좋은 회사라면 맡겨도 괜찮을 것이지만 우선은 자신이 배우고 스스로 판단해서 노하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주식 이야기를 꺼낸 것은 어디까지나 지혜를 쌓기 위한 예일 뿐이다. 여러분에게 주식 거래를 권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당신이 주식을 하겠다면 그때는 반드시 자신의 책임하에 하길 바란다. 당신은 매력적인 투자처인가요? 투자 이야기를 하면 항상 히토리 씨는 어떤 주식을 사세요? 하는 질문이 날아들곤 하는데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주식을 산 적이 없다. 나는 다른 회사에 투자하기보다는 나 자신에게 투자하고 있다. 나 자신이 가장 안전하고 유리하며 확실한 투자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독자들 가운데에도 앞으로 독립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자신에게 투자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때 한 가지 반드시 짚어봐야 할 사항이 있다. 당신은 투자처를 선택할 때 사업에 대한 지식이 적은 것에 투자하겠는가? 관련 지식도 경험도 얄팍한 데다 심지어 공부하려고도 들지 않은 사람에게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혹은 회사에 가기 싫어서 직접 회사를 만들겠다는 사람에게 투자하겠는가? 자신이 독립을 계획하고 있다면 주위에서 볼 때 자신이 과연 매력 있는 투자처인가를 반드시 짚어봐야 한다. 직장인도 마찬가지다. 회사는 인재라고 판단하면 헤드헌터에게 돈을 더 지불하고서라도 스카우트해서 영입하려고 한다. 설사 아무리 불황이 닥쳐도 일 잘하는 직원을 해고하지는 않는다. 회사가 도산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매력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사람은 이곳저곳에서 서로 끌어가려고 할 게 분명하다. 그러므로 직장인이든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든 누구나 일을 하면서 나는 매력적인 투자처인가 하고 되돌아보길 바란다. 더구나 독립할 마음이 있다면 이는 더욱 중요한 일이다. 돈을 지킬 수 있는 기량을 만드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손안에 들어온 돈에서 10%를 모았다면 그렇게 모은 돈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고 현명하게 운용할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정기예금은 금리는 아주 적지만 당신이 번 돈을 굴릴 수 있다. 보통 예금도 당신이 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것이니 그러한 발상만으로도 마음의 여유가 생길 수 있다. 지금은 소액이라도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므로 그런 금융상품을 이용해 어쨌든 자신에게 들어온 돈의 10분의 1을 축내지 않고 늘리는 데 이용하자. 처음에는 비록 소액일지라도 돈이라는 것은 모일수록 가속의 법칙이 작동해
점점 더 모이기 마련이다. 얼마 전에 강의에 오던 제자 중 한 명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자신도 시작해보자고 마음먹고는 한 달 용돈 30만 원 가운데 3만 원씩 모았다고 한다. 그러자 그 이후 왠지 좋은 일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체질이 바뀐 것이다. 그 사람은 돈이 있으면 전부 써버리는 체질에서 돈이 모이는 체질로 바뀌었다. 이 방법이라면 공무원도 부자가 될 수 있으며 불확실한 소득 수준의 근무자도 부자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장사를 하는 사람이나 사장이라도 돈을 모으겠다고 의식하지 않는 한 돈은 모이지 않는 것이 법칙이다. 매월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라도 매월 1,000만 원을 써버린다면 돈은 남아있지 않는다. 돈을 많이 벌면 부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결국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을 제대로 모으는 기량이 필요하다. 고액 복권에 당첨된 사람 중에 부자가 된 사람이 적거나 혹은 거의 없는 이유는 기량이 없는 상태에서 큰 돈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돈을 소유할 만한 기량도 없는데 돈이 들어오면 일시적인 부자는 될지 몰라도 결국은 그 돈을 계속 쥐고 있지 못한다. 돈을 제 아무리 많이 버는 사람도 돈을 갖기 위한 기량이 없으면 돈이 있어도 돈에 쪼들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 기량이란 과연 무엇일까? 바로 내가 이 책에서 계속 언급했던 지혜와 인내이다. 부자가 되려면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지킬 수 있는 기량을 기르는 일도 중요하다. 기량은 어떻게 기를 수 있는 것일까? 무엇보다 먼저 돈이 있어도 절대 쓰지 않는 인내를 익히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모인 돈을 축내지 않고 늘리는 지혜를 익히면 된다. 돈을 통해 지혜와 인내를 배우면 고단함이 줄어듭니다. 미리 돈에 관련한 지혜와 인내를 길러두면 시련과 고난이 줄어든다. 결국 우리는 지혜와 인내를 배우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다. 따라서 자신이 적극적으로 배우면 결코 억지로 지혜와 인내를 배울 일이 생기지 않지만 스스로 지혜와 인내 배우기를 게을리하면 시련과 고난이라는 형태로 나타나 가르치려고 할 것이다. 수업 시간에 풀지 못했던 문제가 숙제로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다. 예습을 철저히 해두면 수업 시간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데다 성적도 잘 나온다. 하지만 예습을 하지 않거나 심지어 수업마저 빼먹는다면 시험 결과는 엉망이 되어 마침내는 유급하거나 추가 시험을 치러야 할 지경에 이를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돈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혜와 인내를 배우면 시련과 고난이 닥쳐 강제로 배워야 할 필요가 없어진다. 신은 우리가 지혜와 인내를 갖기를 바란다. 그래서 나는 돈 버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지를 생각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지혜와 인내를 기를 수 있을지에 집중한다. 이럴 때 지혜와 인내를 기르면 신은 내 편이 되어준다는 것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신은 우리에게 돈을 추구하는 욕심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 욕심이 있기에 사람은 적극적으로 지혜와 인내를 배우려고 한다. 결국 욕심도 신이 준 사랑이다. 신이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당연한 일을 하세요. 획기적인 상품을 개발하거나 꾸준히 매출을 올려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경영자를 보고 훌륭해 하고 감탄할지도 모르지만 앞서도 말했듯이 그런 사람은 대부분 전생에서 몇 세대에 걸쳐 노력을 거듭 쌓아온 사람이다. 따라서 앞으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우선은 당연한 일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 신이 내 편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당연한 일을 하면 된다. 지혜와 인내로 돈벌이를 배우는 것이다. 지혜와 인내가 뛰어나면 기회는 얼마든지 생긴다. 경영에 실패하는 것도
그에 필요한 지혜와 인내가 아직 자신의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지혜와 인내를 배워야 한다. 직장인에게 필요한 지혜와 인내가 있고 경영자에게는 경영자에게 필요한 지혜와 인내가 있다. 우선은 그것을 배워라. 그러면 배워서 얻은 지혜와 인내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결과물도 달라질 것이다. 결국 실력은 걸맞은 만큼 들어오게 된다. 자문을 구하는 방법과 대상이 적합한지 살펴보세요. 지혜를 늘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책을 읽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책에는 선인들의 지혜가 무수히 담겨 있다. 사람이 일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지만 책을 읽으면 다양한 사람의 경험을 얼마든지 그리고 어디서든지 공유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지혜이다. 단 의견을 물을 때는 누구에게 묻느냐가 중요하다. 생선에 관한 지식이 필요한데 채소 장수에게 물으러 가는 건 잘못된 방법이라는 것쯤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만약 당신이 독립해서 회사를 차리고 싶다면 회사를 세워 문제없이 잘 운영하는 사람에게 물어봐야 한다. 자신과 같은 입장인 직장인 친구에게 묻거나 아내와 상의했다가 반대에 부딪혔다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상담할 상대를 잘못 고른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답을 찾는다면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구해야 한다. 간혹 전문가에게 물어봤지만 가르쳐주지 않았다거나 자신이 대답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소연하는 사람이 있다. 이때는 대부분 묻는 사람에게 원인이 있다.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람은 상대가 이야기를 술술 풀어놓고 싶게끔 적절한 질문을 던져야 하며 동시에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듣는 기술도 필요하다. 또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실은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경영 컨설턴트가 하는 말이 당연하다고 생각되겠지만 경영 컨설턴트란 원래 상대가 당연하다고 믿게 하는데 능숙하다. 그 사람에게 꼭 사업에서 성공한 경험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반대로 웃으면 성공할 거요 라든가 감사하게 여기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라는 말처럼 경영 컨설턴트가 이야기해 주지 않는 내용 중에도 성공에 다가가는 비법은 수없이 많다. 경영 컨설턴트는 타인을 납득시키는 데는 노련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자신이 성공한 경험이나 노하우를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에 정말로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다면 자신이 사업을 일으켜 성공했을 것이다. 모터보트 경주나 경마에서 순위를 예상해 그 정보를 판매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말로 우승보트나 우승말을 맞출 수 있다면 자신이 독차지하지 않겠는가? 예상 정보를 팔기보다 직접 사서 맞히는 편이 분명히 돈이 될 테니 말이다. 남에게 알려주기보다는 내가 직접 시도해서 돈을 버는 것이 훨씬 빠르고 확실하며 큰 돈을 번다. 그리고 정말로 알고 싶은 이야기는 역시 내 쪽에서 들으러 가야 하고 머리 숙여 물어야 하는 법이다. 상대가 먼저 제안해 오는 것은 상대에게 좋은 일인 게 틀림없다. 그런 간단한 이치를 아는 것도 지혜이다. 시는 지혜를 익혀라 라고 말한다. 그리고 정말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득이 되는 일만을 생각하지 않는다. 자신에게도 좋지만 상대에게도 좋은 일이야말로 정말로 좋은 일이다. 타인만 좋고 자신에게는 좋지 않은 일은 계속되지 않는다. 그리고 자신에게만 좋은 일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남들에게 미움받을 뿐이다. 돈이 모이면 자신감도 늘어납니다. 저는 자신감이 너무 없어요 하고 고민을 털어놓는 사람에게 나는 자신감이 없어도 자신 있는 듯한 표정으로 일하십시오 라고 조언하곤 한다. 자신 없는 얼굴로 일을 하면 상대를 불안하게 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없다는 마음이 겸허해서라면 괜찮다. 겸허한 사람은 자신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배우려고 하고 노력을 기울인다. 반면에 자신감이 넘치는 나머지 아무런 위기의식도 없이 노력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더 성장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겸허한 마음을 가지려 하거나 더욱 성장하고자 애쓰는 자세가 바람직하다.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공부한다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공부만 파고들어 얻을 수 있는 건 지식뿐이다. 제 아무리 머리로 공부를 해도 진정한 자신감은 붙지 않는다. 용기를 내어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자신감은 솟아나지 않는다. 그래서 지식은 용기로 빛난다고 말하고 싶다. 아무리 훌륭한 지식이라도 용기를 갖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 비로소 그 가치가 발휘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라는 별은 행동의 별이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따라서 남에게 무언가를 가르칠 때 자신이 없어도 자신 있는 얼굴을 하고 있으면 된다. 그렇게 100명 정도에게 말하다 보면 자신감도 따라붙기 마련이다. 자신은 없지만 하고 쭈뼛거리면서 말하는 태도는 그 말을 듣는 상대에게도 신뢰일 뿐더러 영영 신뢰를 얻을 수 없다. 그 다음은 경험이다. 수영에 관한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헤엄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방대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 출세하지 못하는 사람은 배짱이 없어서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지식을 살리기 위한 용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용기가 없는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손에 들어온 돈의 10%라도 저축하면 돈은 모인다. 다만 장사를 하려고 결심했다면 용기가 필요하다. 카페를 경영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리 카페를 연구한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가게를 열고 직접 부딪혀 일하면서 배워가는 수밖에 없다. 게다가 산처럼 많은 지식 중에서 정말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용기이며 행동이다. 용기를 갖고 행동할 때 비로소 단순한 지식이 쓸모있는 지혜로 바뀐다.